네, 정옥임 의원 모셨습니다. 미녀 정치인. 본인은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 정치인입니다. 조용히 하고 계세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본인이 아니야. 나경원보다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경원 씨가 훨씬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도 돼? 네, 솔직히. 내가 마음은 훨씬 이쁠 거야. 그 조윤선 장관, 전 장관, 조윤선. 그렇게 한 번도 그런 비교를 식으로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면이라는 건 뭐예요? 이 속 사람이 속이 진실해야지. 네. 이거는 늙으면 다 그래갖고 죽어봐. 죽으면 냄새나는 시체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연세에. 거기 사모님 계신데. 정말 이상해. 그저는 그런 정치인들 미모 가지고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전희 언니가 미인이야. 또 괜히 얘기. 맞아, 그건 나도 동의 안 해. 난 내가 이 직설법 때문에 맞아. 항상 욕을 얻어먹어. 그거는 자, 원래 우리 정옥임 박사는 전공이 국제정치잖아요. 네. 국제정치에서도 아주 세부 전공이 뭡니까? 박사 논문 뭐로 하셨어요? 북미 관계, 미국 북미 관계, 관계. 미국의 대북 핵 정책. 아주 제대로네. 그래서 제대로니까. 특히 저는 이제 처음 그 북핵 위기가 났을 때 지금도 그때의 그 팩트를 머릿속에 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제 정치 이슈를 하셨네. 말하자면 우리한테 직면한 거 그럼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안 해결이 안 끝났어. 되는 거. 사반세기가 넘었는데 안 끝날걸요? 지금- 제가 볼 땐 김정은 정권이 먼저 끝날 거예요. 핵을 끌어안고 죽을 것 같아 쟤는. 핵 때문에 김정은이가 간다. 아니지, 뚱뚱해서 가는 거지. 제명에 못 살고. 저렇게 저 너무 저렇게 많이 먹었어, 그지? 김정은이 오래 못 제 산다. 개인 생각이에요. 김정은. 무슨 사감은 없어. 근데 지금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채널로 볼 때 네. 북한의 그 통치력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그립을 꽉 잡고 있지. 꽉 잡고 있죠? 그럼요. 그렇게 보는 거죠?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 흔들린다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 북한 정권의 그런 어떤 그 독재성에 대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그런 희망상을 가지는 거지만 북한이 그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죠? 보세요. 1910년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전엔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45년에 해방되자마자 어디서 김일성이라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립을 꽉 잡고 독재가 시작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탈북민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인터뷰하라 그러면은 자유 인권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 대략 누가 시킨 거예요. 애초부터 거기서는 사회화를 시키거나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킬 때 자유, 민주주의, 개인의 행복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무슨 김정은에 대한 저항을 알겠어. 단 김일성 때에 비하면 김정일 때가, 김정일 때에 비하면 김정은 때가. 지금 거기 장마당 세대라고 있잖아요. 장사를 좀 해봤는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해. 사람이 돈이 쥐어져서 자본주의를 알면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오거든. 북한 욕이 또 굉장히 찰져요. 세고. 내가 그 탈북민 재단하면서 욕 좀 들어봤잖아. 어이가 없더라니까. 거기 세. 창조적이야. 아주.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거기다 대고 크리에이터란 말을 쓰면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돈 맛도 보고 자본주의 맛도 조금 봤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욕이 나오지. 그리고 정도. 그 정도거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몰래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잘 사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알지. 아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아는데. 뭐냐면 그러면은 남조선으로 탈북하면 다 이렇게 사나? 송혜교 또 누구야? 전지현이 그렇게 그냥 화려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그 10평짜리 임대주택도 못 사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럼. 일단 들어가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잖아.
근데 대한민국에 비교하면은 저 북한은 1960년대 되나? 그렇죠.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건데 적응이 안 되는 데다가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 박탈감이야. 맞아. 남은 잘 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화가 정말 무섭구나. 동토에서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뇌를 한 번에 싹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리더십은 뭐 확고하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손자고 지금은 김일성 같지는 않지만 무섭잖아.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생각들 하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네. 그 사람 앞에서 뭐든지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용서가 돼. 그런 걸 뭐라 그런다 그러더라. 생존 뭐 그런 거 있어.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에 맞서서 이것들은 이 주사파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회방을 놓고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아주 대놓고 웬수질려고 그러고 그 중국하고도 자꾸 한 발짝 가까이 가고 네. 북한하고도 가까이 가는 그러면 여기 그 북한에 의한 여기 중국에 의한 세력이 여기서 그 일명 주사파라고 하는 네. 거기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도 점점 더 커지잖아요 지금. 저는 커진다고 보는데. 글쎄 저도 그걸 걱정해요. 사실은 그 586이라 그러나? 네. 지금 완전히 기득권 세력화 됐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는 뭐 운동권 아니었어? 네. 우리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이 예민해서 제가 방송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 특히 대선 국면을 전환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그 희망적 관측에 더해서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들이 그 어렸을 때 교조적으로 도식화돼서 배운 그런 거가 그 세계관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 지금 시진핑 정권이 추구하는 그 1대1로라든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에 대한 이 그 뭐라 그럴까 판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뭐 지금 그 대표적인 게 강원도에 무슨 차이나타운 그게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사드에 대한 그 정권의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대한 동맹에 대해서 하는 저런 일련의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에 무식한 거에 더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그 소위 그 의식이 이렇게 그 구체화되는 그 젊은 청년 시절에 뒤틀린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왕년에 내가 가졌던 그 사고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험해지는 게 차이나타운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더라고. 예, 오래됐어요, 이거. 중국의 자본과 네. 예? 저 미인계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우이보라는 네. 여자죠, 여자. 중국의 그저 인민일보가 기관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대 이 여성이, 그죠? 기관지에 한국 그 대표로 네. 와가지고 네. 오랜 기간 네. 젊었을 때부터 아주 휘집고 돌아다니면서 유력한 뭐 언론인, 정치인, 뭐 지자체장 안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없어.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막 그렇게 그 여자가 최문순이가 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춘천이 안 되니까 정동진에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정동진은 그 음력 그 1월 1일 그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 유명한 정동진이면은 명소죠. 우리 민족 한민족의 어떤 기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 데다가 웬 차이나타운 소리를 하는지 진짜 그러니까. 어이상실인데다가 일단 이 말씀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저 안보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그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해외 자본을 중국 자본뿐만이 아니라 적극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자본까지도 활용하는 게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현대 들어오세요, 기아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요, 그 소위 그 K-팝 또 K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보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평택에 이제 주한 미군들이 있고 또 미군들뿐만 아니라 군속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곳 중에 주한미군이 아니라 해외에 배치된 미군들이 가장 주둔하기 싫어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열악하기 때문에 가족이 올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꺼려 했었어요. 주로 일본이나 독일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평택은 좋다면서요. 하나의 그 타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끼리만 할 얘기인데 저렇게 미국인들이 시티즌까지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럼 저 북한에서 쟤들이 도발하고 싶어도 저게 제일 걱정이야. 한미 간의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컨설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동맹 있잖아요. 그건 지금 껍데기만 남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걔넨 자동 개입이야. 되게 웃기죠. 근데 한국하고 미국 간에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해외에 가 있는 미국인이나 미국 군인이 만약에 도발에 의해서 살상을 당했다. 그럼 자동 개입이야. 자동 개입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 휴전선에 소위 미군들을 쫙 배치시키고 우리는 그게 트리와이어, 인계철선. 그래서 북한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노무현 정부 때 모산 평택으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가족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민간인까지 합하면은 뭐 10만이 넘는다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논리로 중국인들이 와갖고 막 들썩들썩하면서 한국 물건 사고 이러는데 갑자기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도발을 했다? 근데 중국 사람이 죽었어. 그럼 물론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민에 대한 그 인명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글로벌한 나라로 만든다라는 건 저는 전략적으로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나타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외국의 코리아타운도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지 무슨 한국에 관리가 나가서 여기 코리아타운 지어주세요 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느 틈엔가 차이나타운이 무지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전국에 막 엄청나게 생겼어. 저 대림동에도 있고 막 이래. 그런데 차이나타운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를 또 왜곡하잖아. 투자 이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거야. 왜냐면은 다른 서양의 자본이 들어오면은 그 자본을 받아들이는 거에 거부감이 안 생기는데 얘네들이 이미 오래전에 동북공정도 하고 그리고 1대1로도 하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가 다원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한국이 적극적으로 차이나타운을 만드는데 중국 자본까지 들어온다는 건가. 지금 심지어는 미인계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를 그 상기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소위 그 지린성이라 그러죠. 예? 그 지역이 바로 그 우리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간도에 지리적으로도 이제 가깝고 여기 하고. 근데 지금 가보면 그 조선족보다 중국 한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는 조선족을 전부 뿔뿔이 헤쳐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들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친중 정권이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죠. 글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하고 반대로. 어떤 의도? 그러니까 한국을 아까 얘기하는 미국하고는 소원하고 중국하고 끈끈하게 북한과의 연합으로 가려면
중국의 이 영향권을 이렇게 자기네 정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차이나타운 해서 뭐 중국 역사 문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중국 풍으로 미국 풍 조금 이렇게 쓱 도외시하면서 힘 있을 때 막 밀어보니까 자기 도지사로 있을 때 대통령이 문재인일 때 이럴 때 차이나타운 여기저기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거 이미 아니에요? 엄청난 부지가 확보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홍천, 춘천이 이제 그 소위 잘 안 되고 또 강릉 뭐 정동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 정권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반중 감정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반중 감정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심지어는 TV 드라마 같은 거에도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결국은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유권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해하죠.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중국의 그 문화를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적당한 밸런스를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반중 감정이 이 정권이 의도하지 않은 반중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넓게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뭐 김치 갓 뭐 이런 거 다 지낼 거다 그러는 것도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는 데다가 한복도 지내고 야, 근데 전 진짜 놀랐어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마늘 분쟁 나고 또 올림픽 성화봉송하다가 백주대로에 주먹질하고 이럴 때는 반중 감정이 안 생기더니 이 김치 그다음에 송중기가 그 중국 비빔밥 먹고 또 요번에 뭐 오스카상에 그 영화배우 주연 영화배우가 치파오 비슷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래갖고 이게 들풀처럼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그 소위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일반 인식, 시민들 그 일반 시민들이. 인식이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뜬금없이 그렇게 확 불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저도 확인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네. 뭐 안보 이런 거 그 뭐 이런 말하자면 좀 약간 형이상학으로 보는데 김치를 지네 거라고 우기네. 여기서 그냥 확 열받는 거고 단순하게 한복이 누가 봐도 우리 건데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역사 그 동북공정을 하는구나.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지.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침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도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우려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뭐라 그럴까.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어떤 내셔널리즘이 결국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미리 선방을 날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반중 감정이 화라산처럼 들불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시진핑은 방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지금 정권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클 대로 컸으니까 봉쇄에 뭐 들어가지 않겠어요? 미국이요? 미국이 중국을 네. 뭔가 그 인권 문제 자꾸 거론하는 거 당연히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봉쇄 들어간 거죠. 쿼드가 그건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클 대로 컸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좌파들이 특히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이 비슷하다고 아예 생각하는데 천만에 힘은 뭐 게임이 안 되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안다면 지금 정권의 대중정책, 대미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약삭빠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거기는 뭐 미국하고 딱 붙고 그건 미국의 힘을 딱 알고 이용하려고 각오를 딱 하고 이용을 또 잘하고. 아니 일본은 또 그렇다 치고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70년대에 미국을 이겼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79년도에 중국하고 맞짱 떠갖고 중국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을 했던 그 조그만 나라.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국력이 작다 보니까
정권을 수임받은 저 리더들이 저렇게 한심한 정책을 가끔 펴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트남을 보면은 약소국으로서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가 왜 월남 파병했잖아. 70년대. 사실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적성 국가도 아닌데 당시 나름대로 한국 정부가 머리를 쓴 거야. 첫째 전쟁 특수. 우리가 베트남의 그 장병들 파병하고 또 그 월남 특수로 그때 경제가 확 뜬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자꾸 미군이 월남전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을 자꾸 월남으로 빼가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우리 군이 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지도자들한테 이제 그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해하면 오히려 지나간 일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 나라가 바로 그 베트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왜? 미래로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니들 잘못한 거 잊지는 않았어. 이 말 한마디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이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중국이 베트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죽기 살기로 국민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베트남한테 쩔쩔매는 거야. 그리고 요번에 그 쿼드와 관련해서도 그 쿼드라는 게 내 나라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동남아 여러 나라가 협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뉴질랜드도 베트남도 있을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 아니, 미국의 그 연합전선에 들어가 있죠,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라면 미국하고는 상종도 말아야지. 근데 왜 미국을 덥석 잡는 줄 알아서요? 국익이죠, 국익. 당연히 경제적으로 물건 팔아서 만들어서 팔고 뭐 여러 가지로 미국 손 잡으면 손해 나는 것보다 이득이 많으니까 잡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아주 그냥 가슴을 치게 돼. 참. 이제 우리 위정자들은 국익보다는 그 권력이지 권력. 국내 정치. 그 잘못된 그 또 이데올로기를 똘똘 뭉쳐진 저들만의 그 편협한 권력으로. 아이고, 자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벌써 그냥 1시간. 어머 그래요? 정호김 TV. 네, 인과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인과 함께? 정옥인과 정옥임의 함께. 인과 함께. 거기 뭐 시그널 뮤직에 저 푸른 초원 얘기가 나옵니까? 님과 함께. 그러면은 그게 저작권 맞아 안 돼. 해당하고 그거는 님과 함께고 저는 정옥임의 임과 함께. 정옥임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무슨 말씀. 오래간만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